이제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 2강을 통해서 강의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3강째부터는 양을 조금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11쪽에서 한 10페이지, 21쪽까지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미리 한번 처음 푼다는 마음으로, 이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는 이제 후반부에는 사설 모의고사도 교육청 문제도 좀 나오고 하지만, 이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기출문제의 그 논리, 융합형 문학 독해의 논리를 제가 엄청 강조를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부분은 꼭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 이렇게 노트 필기 꼭 하시고요. 단어 같은 거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어력이 부족하면은 뭐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풀 수 있는데도 단어 때문에 이상한 망상에 휩싸여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융합형 문학 독법의 이 강의에서는 이 단어력과 아울러서 문제 푸는 논리력, 그리고 현재 출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엮어서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품 하나만 알고서는 안 돼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작품을 보기에다, 또 보기를 작품에다가 또 두 개 작품을 연결시키고, 장르가 다른 작품을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대응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면서 하시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백석의 고향에서 내가 의원을 찾아가서 그 의원의 손길 속에서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고향도 다 느꼈다. 그 문제를 그리스 신화 영웅 테세우스에다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적용해서 의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 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최근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그 실증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의 문제를 출제 경향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나란히 놓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264의 초과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실증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19번에 보시면은 보기를 참고했을 때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보기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264는 초과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 창작 장소를 바뀌었다. 이 유폐라는 것은요, 단어 공부 좀 할까요? 한자인데 그 칼 위에다가 닫힐 패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가두거나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닫히게 됐다. 그러니까 유폐된 지역에서 이 작품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유폐라는 단어 속에서 뭘 암시 받아야 되냐면은, 요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암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소외라든가 뭐 단절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아울러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벌써 고립, 단절, 완전히 떨어져서 어떤 유폐된 지역에서 어떤 절망감하고 관련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썼다는 뜻이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봄에서 겨울로 가는데, 봄은 낭만적인 것이고 겨울은 비극적인 겨울이다.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형상화는 묘사했다, 이런 뜻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 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 내용에 따르면은 굉장히 갇힌 곳에서 소외와 단절, 그리고 낭만적인 봄도 있고 굉장히 비극적인 겨울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악화되어가는, 악화라는 거하고 유폐하라는 것은 거의 이제 비슷한 유의 범주로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게 바로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봄의 모습도 있겠지만 겨울의 모습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악화되어가는 내용이다. 절망감이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제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냈다.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로 형상화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기 문제는 그 바로 2강에서 풀었던 백석의 고향을 그리스 신화에다가 영웅 테세우스에다가 대응해서 적용하라는 문제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때요? 실증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만큼 수능 문제는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상상력을 막 발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딱딱 1대1로 이렇게 적용하고 대응하고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짚어주면 됩니다. 그럼 A부터 한번 보면은 작품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구겨진 하늘이 구겨졌다고 그랬으니까 뭐 맑고 굉장히 광활한 그런 하늘은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벌써 묵은 오래된 이야기책을 펼쳐놓은 듯이 막 꾸깃꾸깃해졌잖아요. 하늘이 이야기책이 꾸깃꾸깃해진 듯이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돌담의 울타리가 옛날 성과 같이 둘러싼 산기슭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담이 있고 산기슭이 있다. 박쥐들이 날개를 펴고 황혼이 올 때에, 요거 이제 시간적 배경이 있잖아요. 초가집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고향을 그린 듯한 묵화 그림이죠. 한 폭에 좀이 쳐 있다. 그러니까 좀벌레들이 막 책이나 그림을 갉아먹듯이 거기에 막 파고 들어가지고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은 묵화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묵화를 통해서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묵화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좀벌레들이 막 파고 들어간 너덜너덜한, 그리고 하늘은 막 이야기책이 꾸깃꾸깃한데 그처럼 하늘은 구겨져 있고, 그림으로 치자면은 막 좀벌레들이 파고 들어간 너덜너덜해진 그런 그 아주 낡은 그림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황폐하고 낡은 고향의 현실이었다. 그거를 A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는 항상 비유하고자 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썼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뭘 썼느냐, 결국은 암울한 고향 현실을 쓴 거예요. 그죠? 보기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B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의 조각들, 요거 이제 고향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고향을 묵화 그림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리밭이 있고 말매 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가시네들끼리 종달래 소리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봄이 되면 보리밭에 가시네들이, 마을에 그 처녀들이 나무를 캐러 간 그 모습이니까 요거 이제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는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뭐 많이 못 캤나 봐.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의 강 이름이죠. 썰애나무 밀려 내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근데 뭐 풍년이 든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이 뗏목을 타고 돈을 벌러 항구로 갔고, 몇 달 후에 서리빨에 잎이 져도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 찬바람이 불더라 하면서 굉장히 그 열악한 고향의 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 때문에 다 날아가고 곡식을 참새들이 다 먹어버렸다. 곰처럼 어린 놈이, 어린 아이죠, 북극을 꿈꾸는데, 그러니까 뭔가 고향의 어린 소년들은 또 다른 자기 삶을 이제 꿈꾸고 이상을 품었다는 것이죠.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그러니까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고 젊은이는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항구로 돈 벌러 떠나고, 또 봄이면 가시네는 가시네들과 함께 나무를 캐러 가고, 이런 마을의 모습들이 연마다 나오죠. B연의 가시네는 가시네와, 또 C에는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항구로 나가고, D에는 늙은이는 늙은이하고 뭐 싸움들도 많이 했나 봐요. 또 어린아이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 고향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는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의 이 밤은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강물을, 동네의 이야기를 다 알고 다른 데다가 전해주는, 강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이 동네 이야기를 저 동네로 전해주는 밀고자처럼 흘러가는 강물이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쓴 게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런 작품입니다. 결국에 이 작품의 마지막, 이 시상 마무리, 이 끝은 얼어붙은 고향의 암울한 상황, 이게 바로 보기로 치자면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낯설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선 작품 있죠?
EBS하고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꼭 EBS에 국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뭘 썼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시간, 공간, 그리고 화자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썼는가, 고향을 썼다. 그럼 고향을 어떻게 썼냐, 좋게 썼냐, 나쁘게 썼냐, 기쁘다는 거냐, 슬프다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극복의 의지가 있냐. 여기서는 극복의 의지가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고향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그만큼 괴롭다. 여기 보기에 나왔듯이 유폐된 지역, 굉장히 소외되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굉장히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험악한 상황이고 악화되어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게 선지를 그대로 대응시켜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은 A에 돌담이 있고 상기석이 있고, 이 묘사는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오면 돼요. 화자가 고향을 회상한다, 장소가 있다, 분위기다. 근데 어떤 분위기냐,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향의 모습이 나오면은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야 돼요. 밋밋하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B에서 봄날에 보리밭이 나왔잖아요.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을 형상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도 나왔다. 그 다음에 C에서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의 전경을 묘사하여 압내강이 나왔죠?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근데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기 C에 보면 기껏해야 빈 방울이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 처녀애들이 꽃이 피었고, 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썰의 나무 밀려 내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그 썰의 나무를 타고 돈 벌러 항구로 갔는데, 서리빨에 이파리 져도 오지 못할 때 그 돈 벌러 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온 거지, 화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에는 화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나라고 하는 또는 우리라고 하는 화자가 포함된 것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돈 벌러 간 청년들의 소망이 좌절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화자도 없을 뿐더러 소망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보기하고의 기본적인 맥락에도 맞지 않잖아요. 요게 틀려서 답인 거죠. 그 다음에 D는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자신이 누구냐? 소년이죠. 소년들이 또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다 했는데, 아까 보면은 뒤에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꾼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늙은이하고 막 싸움하는 모습도 있었고, 곰처럼 좀 미련한 듯이 보이는 어린아이는 북극,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이상을 꿈꾼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 실현됐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강물이 얼어붙은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가혹한 악화되어가는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 완벽하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하고요, 제가 그 2강에서 백석의 고향에서 그 의원의 상황, 의원의 기능에 대응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스, 비밀의 문에 들어가가지고 뭐 비밀의 방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요 문제가 훨씬 실증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비약적인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라고,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 대상, 시간, 공간, 그리고 화자가 주목하는 것, 나가 나왔냐, 아니면은 화자가 본 어떤 대상이냐, 고향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증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데 연수 문제 한번 볼까? 내가 만든 문제거든요. 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옛날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한 작품이었는데 기출문제 나왔고요. 인동차도 생명력을 강조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가 있고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이질적인 이미지들과 연결력이 굉장히 강한 작품으로 잘 쓰여진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요, 3월에 눈이 오는 날, 그 3월의 봄에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이 인동차라는 작품도 정지용의 산중에서 노인의 그 인동차를 삶아 먹는, 끓여 먹는 노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혹독한 차가운 산중의 겨울 속에서도
생명력을 보여주는 산중의 그 한가로우면서도 생명력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이 생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을 전공하시는 출제 선생님들도 이 성찰, 생명력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선택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이런 생명의 의미를 드러내는 소재라든가 어떤 의미 그리고 성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1교시 국어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도 그렇게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만들어서 적용하는 문제로 내본 거거든요. 가번에 잠깐 보면은, 자, 가번의 시를 보면요. 샤갈의 마을이라는 이 공간이 있는데 3월에 이 시간에 눈이 온다 해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든요. 봄을 바라고 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이는 봄을 기대하고 있는 봄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떨고 있다.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수전증 같이 뭐 떨리는 그런 그 병증, 중증의 문제가 아니라 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신체 곳곳에 관자놀이나 이런 팔뚝이나 이런 것에는 새로 돋은 정맥이 있고 그것들이 바르르 떤다는 것은 뭔가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동을 덮는다 했는데 뭐 이 덮는다를 가지고 뭐 암흑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3월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느닷없이 하나의 단어의 부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팍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 이미지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체적 맥락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관이 들어가기 쉬운 이런 문학에서는요. 문학에 주관이 들어갔는데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름 문학도 언어로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생명력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비록 이렇게 덮는다, 뭐 어둠이 나와도 생명력의 차원에서 밀고 나가면서 시를 맥락 있게 일관되게 단일한 정서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월에 눈이 오면 이 조건이죠. 3월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B는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안악들은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 이거죠. 이 불도 무조건 뭐 방화범의 불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 그러니까 뭐 아줌마들이 화가 났다. 도저히 가정에서 못 살겠다. 불을 질러버리자. 이런 방화범의 불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조건이 있잖아요. 언어의 조건이 뭐냐면은 3월에 눈이 올 때, 3월에 눈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쥐똥만한 겨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완숙, 성숙, 결실 이런 것을 그냥 떠올리면 안 돼요. 열매는 그 열매를 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지 열매라고 해서 다 성숙은 아니거든. 여기는 뭐냐면은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의 열매야. 이 열매가 3월에 눈이 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어. 예, 물이 들고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이 상황, 3월에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 B가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 좋게 된 거, 아름다운 불을 지피고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요거는 이제 생명력이 될 텐데 생명력을 확보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쥐똥만한 겨울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명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겨울에 딱딱했던 쥐똥만한 바로 생명력을 회복하기 이전에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이 열매를 성숙, 완숙, 결실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게 바로 언어로 쓰여진 시라 하더라도 시의 상상력 속에 뭐가 있다? 논리력이 있다. 이 논리력을 가지고 시도 언어기 때문에 언어인 시를 논리력으로 읽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3월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번은 인동차입니다. 인동차라고 하는 것은 참을인 겨울동이야. 그러니까
겨울을 참아낸다. 요건 뭐예요? 극복이죠. 의지입니다. 의지, 인동. 겨울을 참아내는 차를 마시는 노인의 모습이거든. 노주인의 창자에 내장기관에 시시때때로 인동 삶은 물이 내린다, 마신다 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여기도 이제 불이 나왔잖아요. 도로 피어 붉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위하고 아래를 봐야 됩니다.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이도다 파릇하고,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무가 있는데 겨울에 무가 죽지 않고 순이 돋아 파릇하고, 요게 바로 뭐예요?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도 무는 죽지 않고 쫙 파릇하게 솟아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자작나무의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요거는 이제 방 안에서 자작나무 같은 숯불 같은 것을 피워놨겠죠. 바깥이 아니라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는 방 안의 풍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흙냄새, 훈훈이 김도 서리다가 흙냄새도 나다가 바깥에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방 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깥이 나오는 것이죠. 바깥에는 바람풍, 눈 소리에 잠착하다. 잠착하다는 여기 해설이 나와 있듯이 한 곳의 마음을 골똘하게 쓰면서 집중하는 것이죠. 눈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노인이 산중에 달력도 없이, 책력은 달력이거든요. 달력도 없습니다. 세속에 어떤 뭐 양력 달력도 없고, 석 달 겨울이 굉장히 하얗구나 라고 시가 끝나버렸어요. 이런 시는 도대체 뭘 표현한 거죠? 바로 한겨울에 산중에 노인이 인동, 하필이면 뭐 커피라든가 뭐 유자차 이런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인동차를 마실까? 이런데 이 소재가 가진 어떤 주제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 아까 샤갈의 마을에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든다. 아름다운 불을 아낙네들이 봄을 준비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이런 것들도 다 봄을 준비하는 아낙네들의 어떤 기대감, 생명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듯이, 마찬가지로 노주인이 산중에서 하필이면 인동차를 왜 마실까? 겨울을 참아내려고 하는 노인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 안에는 자작나무 불이 다시 붉고, 꺼졌다가 다시 피어나고, 이게 생명력이죠. 또 어디선가 구석에는 무가 순이 돋아 파릇하고, 바깥에는 바람소리, 눈소리, 거기에 골똘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있고, 달력도 없는데 이 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관념이거든요. 관념을 굉장히 색깔로 시각적으로 드러냈잖아요. 이 감각은 구체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관념의 구체화예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작품이 출제 1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겨울의 산중의 노인이 보여주는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 겨울 속에서도 생명은 죽지 않고 있다. 이것을 뭐 했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LSK, 제가 낸 문제거든요. 적용 대응입니다. 가에 새로 돋은 정맥이라는 것은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무의 순이 도다의 의미에 대응이 된다. 맞죠? 가에 불을 지핀다. 이거 방화범의 불이 아닙니다. 도로, 자작나무가 도로 피어 붉고, 그렇죠. 살아나는 생명력의 의미다. 맞죠? 겨울 열매는 뭐냐? 파릇하고 의미에 대응이 되냐? 근데 이 겨울 열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3월에 눈이 오면 지똥만한 겨울 열매가, 이것이 변화가 된다. 어떻게?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아낙네들은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 근데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아낙네들은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것이 생명력을 확보한 이때라면은 겨울 열매는 생명력을 확보하기 이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명력을 확보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3월에 눈이 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딱딱했던 겨울 열매는 이렇게 생명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논리적 구성을 취했기 때문에 이 겨울 열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생명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요게 틀렸다 이거죠.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샤갈의 마을이라는 공간은 겨울에 노인이 인동차를 마시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바로 생명의 공간인 산중의 공간적 이미지. 이 공간적 이미지라는 것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공간의 이미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번에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이거는 봄을 기대하는 생명력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가에서 노인이 인동차를 마시는 그 모습하고 유사하겠죠. 왜냐면은 겨울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생명력 있는 모습이니까. 요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산별곡 가사 한 편하고 시조, 연시조하고요. 현대수필을 연계시킨, 그러니까 가사, 연시조, 현대수필 요렇게 융합형으로 된 문제에 대응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A, E 중에 시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했거든요. 그럼 가의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가사의 작품을 우리가 내용을 좀 감안하고 기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기억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기억이 뭐냐면은 세사입니다. 세사는 속세라는 뜻이거든. 속세, 현실 또는 일상. 근데 이 속세는 구름처럼 험하다. 그러니까 속세를 되게 안 좋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의 관점에서 왜 속세를 안 좋게 봤을까? 그것은 이 가의 작품, 이 성산별곡이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대충이나마 가를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산중에 이게 공간입니다. 것이 없이 책을 쌓아두고, 한기는 책이라고 뒤에 나오거든. 망고 인물들을 생각하니 옛날의 영웅들도 생각해보니까 책 속에 나와있는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구나. 하늘이 삼기실제, 하늘이 만들어질 때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운수가, 시우는 운수예요. 뭐 흥했다 망했다 일락배락 하였는가. 이게 흥하고 망하고 하였는가. 하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냈는데 어떤 것은 흥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망하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사라져버린 것은 참 슬프다. 이런 생각도 하고, 기산에서 늙은 고불은 왜 귀를 씻었단 말이냐. 이 고불이 바로 이제 허유라는 사람인데요. 중국의 은둔자의 대명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자연 속에서 은둔하는 사람이다. 은둔자의 대명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속으로 나오면은 뭐 벼슬자리를 주겠다 하니까는 에이 더러워하고 귀를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속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세속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귀를 씻었단 말이냐. 박소리를 핑계하고 조장이 그 기계, 지조가 가장 높구나. 이 박소리 핑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얼른 힐끔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여기 다 나오거든요. 각주의 해설에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이런 표주박 하나도 귀찮은데 무슨 뭐 벼슬이냐, 뭐 나는 그런 거 싫다 하고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귀를 씻어버렸단 말이죠. 세속에 대한 강한 거부죠. 세상 인심은 얼굴과 같아서 볼수록 스럽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은 뭐 나를 좋다고 하고 나를 또 싫다고 하고 굉장히 변심이 심하다. 너무 야박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를 되게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요런 맥락 속에서 세상 사는 구름처럼 험하다. 이렇게 세속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A의 관점은 요겁니다. 가의 관점은, 성산별곡의 관점이라는 것은 세속 삶에 대한 혐오입니다.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만큼 익었느냐. 취흥입니다. 잡고 밀고 실컷 술잔을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이나마 풀어지는구나. 하리로다. 이것은 풀어진다. 벌어진다. 거문고에 줄을 얹어서 풍입속이라는 가락입니다. 곡조 이름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풍입속이라는 악곡을 곡조를 연주하였다. 손님이냐 주인이냐 다 잊어버렸구나. 허공했던 학이 보이는데 이골의 진짜 신성과 같구나. 요대 월하에 달빛 아래에서 옛날에 해녀 만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학을 본 적이 있어.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주인이죠? 주인인 그대가 바로 그것인가 하노라. 학인가 하노라. 이겁니다. 학. 이 신상과 같은 학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 당신과 같군요 라고 이 나그네가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에게 당신은 진정한 신선의 학과 같군요 이렇게 칭송하는 대목이에요. 이 나그네가 화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자인 나그네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주인을 만나서 주인을 예찬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세속보다는 자연 속의 삶을 더 가치롭게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시가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생뚱맞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 흔해 빠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자연 속의 삶의 정신적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기억의 의미에 대응되는 것을 A부터 E 중에서 찾아라.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번에 A, B, C, D 중에서 속세, 현실, 어떤 뭐 벼슬, 이러한 일상적인 자연이 아닌 현실의 어떤 욕망의 세계, 일상의 세계를 찾으면 됩니다. A가 남산이고 B가 중시고 C가 승유고 D가 창이란 말이에요. E가 양심 미경이고 한번 읽어보죠. 자, 연시조입니다. 나번에 번님네야 요게 이제 청자란 말이야. 사람들아 앞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게 대화체입니다. 너 그대 당신 이렇게 번님네 요런 말이 청자가 나오면은 실제 대화가 아니어도 대화체예요.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시오. 이 좋은 약속 잊지 마라. 술은 점점 쉬어가고 지진 화전 전입니다. 상해 간다. 빨리 놀러 가자. 자네가 안 간다며. 이 자네가 청자란 말이에요. 번님이죠. 내 혼자인들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유하는 거예요. 이 A의 화자가 어떤 번님네한테 이웃 사람한테 또는 친구한테 야 놀러 가자 남산에. 그러니까 이 남산이라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그 남산 동국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지 속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남산이라는 것은 일상을 떠나서 놀러 갈 수 있는 이곳이 아닌 저곳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같은 세계예요. A의 화자가 이렇게 권유, 청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번님네가 하는 이 말이 이수예요.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왜 흥겹게 움직이냐. 흥동은 움직일 동. 왜 이렇게 막 나대냐. 어저께 곡성 봤잖아.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냐. 우리는 중시급제하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 중시급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능 보듯이 과거급제하는 거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말합니다. 속세예요, 속세. 속세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자연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사하고 의미에 대응되는 것이 B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한 겁니다. B는 거절한 거예요. 닥쳐 나는 공부한다. 너나 놀러 가라. 그러니까 이제 A의 화자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끼리 놀아보자. 복건 망해로 수건 쓰고 집신 신고 망에는 집신을 말하거든요. 실컷 놀다가 다니다가 돌아와서 승유편이라는 글을 지어서 후세에 유전하리라. 그러니까 놀다가 와서 지은 노래기 때문에 잘 놀았다. 승유. 이길 승인데 좋을 승 그런 뜻도 있어요. 놀루자. 잘 놀고 와서 지은 글이기 때문에 요 글의 내용도 자연 속에 풍류를 읊은 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속세에서의 어떤 벼슬, 욕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B가 세속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게 다시 A의 화자가 이야기한 거고요. 자, 사수는요. 자연을 놀러 가자라고 하는 A 화자의 말에 거절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도 가림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애기나 보겠다. 요것도 거절하는 말입니다. A의 화자의 자연에 놀러 가자는 말을 거절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의 화자가 하는 말이죠. 벗이야 있고 없고 뭐 놀러 갈 친구가 있거나 없거나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심미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죠. 이 자연을 말한다. 자연의 풍경을 남이 말한다고 안 보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안 가겠느냐. 평생의 이 좋은 회포, 이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펼치고
놀러 갔다 오겠다. 아, 너희들 안 가려면 말하라. 나 혼자 가겠다. 안녕 하고 A의 화자가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러 가는 그 과정의 대화에 주고받는 내용을 그대로 쓴 연시조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가 됐었죠. 권섭의 독자 왕유희 유오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연시조인데요. 뭐 한자 그대로 보면은 나 혼자 혼자 스스로 가서 놀러 갔다 오겠다. 유희 왕 가서 놀러 갔다 오겠다. 5편으로 된 연시조가 출제가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1번 문제의 이 세사 속세에 대응되는 A에서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 속에 놀러 가자 했을 때 거부하고 나는 과거 급제 준비나 하겠다라고 말했던 중시 급제 요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요런 내용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대응 적용의 고전 작품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뭐 이제 참고 문제입니다. 현대 수필이거든요. 실록 예찬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실록 예찬은 이제 5월, 4월 완전히 여름 되기 이전에 그 파릇파릇한 실록이 있잖아요. 새로 잎이 돋아나는 그 실록을 예찬한다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실록의 자연 속에 흠뻑 빠져들어가는 이 작자의 여유롭고 이 일상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수필이거든요. 나는 오늘 또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연세대학교 그 영문과 선생이었어요. 이양아 선생이. 지금 뭐 다 돌아가셨죠. 무거운 짐이나 벗어나온 듯이 본관 서쪽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겨우 걸터 앉을 조그마한 소나무 여러 동로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나 자신 이 하늘을 우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나는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나에게 세속을 떠나서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어떤 신선의 풍골이 있다거나 나의 성미가 괴팍해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그리워하는 보통 사람, 감남을려에 하나요. 사람이란 역시 결점이 있어도 아름다운 존재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울고 웃고 부대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푸른 하늘과 태양이 있고 이렇게 실록이 있을 때만큼은 그들의 기쁜 노래가 우렁차게 흔들듯한 이런 때를 당하면 나는 옆에 친구가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실록의 견눈을 팔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5월의 실록이 되면은 나는 이 실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세속에 얽매여서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시기 질투. 그래서 마음의 편안한 날, 영일은 편안한 날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의 평화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소하고 정말 저급한 인간인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깨트리는 오점 자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닌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실록의 때를 타서 잠깐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함께 자연 속에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에 대한 감상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아, 이때만큼은 나의 자리 속에서 내가 기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건 나의 특권이다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실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이다. 근데 이 초월적 공간이라는 것은요, 이곳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저곳의 세계예요. 어떤 유토피아라든가, 그러니까 이곳을 우리가 차 안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안, 이 언덕이라는 세계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저곳은 피안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피안. 피라는 것은 저 피자야. 저 피. 피안의 세계. 여러분들 피안의 세계. 도피안사라는 절도 있거든요. 충청도에. 그러니까 뭐 도피하는 공간이 아니라 피안의 세계에 도착했다. arrive.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또 다른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이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피안의 세계고요. 이렇게 이곳이 아닌 다른 것, 이렇게 이곳이 아닌 또 다른 이곳을 떠난 이곳을 벗어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떠났다, 벗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
이 초월이라는 게요, 이 뛰어넘을 초, 뛰어넘을 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넘다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뛰어넘다는 것은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저곳의 세계로 뛰어넘고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초월입니다. 근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교정에 있는 어떤 벤치 같은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나의 자리는. 이곳은 초월적 공간이 아니죠. 그리고 또 실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실록 자체가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말은 안 했어요. 혼자 있기를 좀 좋아하고 실록의 때를 당하면은 좀 혼자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인 내가 고고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록이 고고하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신선의 모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필자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실록의 때가 되면 혼자 있기를 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록이 뭐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 이것도 틀리고 확실하게 틀린 건 이 초월이단 말이에요. 초월. 여러분들 수능 문학에서 초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초월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꼭 연습을 해야 될 개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초월이 뭐냐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초월이 뭐냐에 대해서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곳이 아닌, 일상이 아닌 뭐 천상이라든가 용궁이라든가 이러한 비현실계의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려서 답이다 이거죠. 나머지 이제 기쁨의 노래, 이것은 실록의 속성, 실록의 때가 나오면은 실록의 때에는 자연의 기쁜 소리가 나온다. 자연의 아름다움. 글쓴이의 인식. 맞죠?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때가 되면은 사람을 좀 잊고 싶다. 사람이랑은 되게 비수하고 좀 저급하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5번. 한 가지로 자연과 함께 숨쉬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이라는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동화되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있다. 자연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뭐 맞는 거죠. 쉬운 문제죠. 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1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 적용의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이런 문제들의 그 논리의 일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응 대비의 논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융합형 문학에서는요, 이 두 작품 또는 세 작품 중에서 비슷한 구절 또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구절에 밑줄을 딱 그어놓고, 완독은 아니죠. 그러나 유사한 소재들, 또 동일한 의미, 유사한 의미를 갖는 그런 유사한 구절들을 일부러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가의 이 부분하고 나의 이 부분. 좀 유사하거든. 그런 부분을 딱 매칭을 시켜서 이것하고 이것은 이렇게 유사한데 어떻게 같냐. 이 대응은 같다는 뜻이에요. correspond. 일치입니다. 일치. 그렇지만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차이점을 말해요. 차이점.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비슷한데 진짜 비슷한 만큼 같냐. 비슷한데 완전히 대비가 되느냐.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나 구절들을 비교해라. 이 문제를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대응 대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여기에 바람이 나오고요. 또 김기택의 새,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하고 김기택의 새, 이 새라는 시 중에서 이 공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람하고 공기는 거의 같은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을, 또 이 세상을 다 꽉 메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이고, 이 공기가 바로 바람이에요. 이 허공을 꽉 메우고 있는 게 바람과 공기 아닙니까? 바람의 흐름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있죠. 잔잔하지만 있습니다. 고여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신령스러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물질의 속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바람과 공기의 의미를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전공자들만이 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를 문제로 연결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또 나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또 나와요. 항상 범인은 범행의 현장에
궁금해서라도 또다시 출연한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공기와 바람은 문제 44번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이 되고, 그렇죠. 바람 여러분들 눈에 볼 수 있어요? 나는 바람을 봤다.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무나 움직이는 그 대상을 봤겠죠.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살갗에 닿아서 느낄 수는 있겠죠. 대상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겠죠. 바람의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되는 것이고,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힘이다. 에너지로 인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속성이 두 편의 시에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유사한 거죠.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대비마마 그런 게 아닙니다. 대비, 콘트라스트, 차이. 그러니까 이 대비 속에는 대조가 포함이 돼요. 완전히 반대, 흑백. 이건 대조고요. 이 대조는 대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비는 차이점인데 완전 반대가 아니어도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 또는 일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코레스판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바람이라는 유사한 소재가 어떻게 가하고 나에서 유사한지, 일치되는지, 차이가 나는지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깔끔하죠. 먼저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서 보면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건 굉장히 명상적인 표현이죠.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 문제를 과학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은 모든 물과 산과 건물과 모든 공간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추적하기가 어렵죠.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명상적인 질문이지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동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명상적인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람은 어디에서 또 어디로 가는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괴로움을 모른다. 단지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 그러나 나는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이 화자가 내면을 자각한 그 표현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괴로운데 괴로운 줄 모르고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또 괴로운데 이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괴로움의 원인도 알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뭐예요? 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롭다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원인도 알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알고 실제로 몸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윤동주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진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모르겠다. 과연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 괴로움의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어. 그만큼 열정적이지 못했어.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시대와 공감하지 못했다. 또 여자를 사랑할 정도로 내가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자꾸 부는데, 바람은 자꾸 부는 것이 속성이거든요. 바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윤동주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부는 것이거든요. 이 분다는 것은 움직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화자인 나는 튼튼한 돌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부동을 의미합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동이에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움직이는데 화자인 나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세상은 다 흘러가고 움직이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소외감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에일리어네이션, 단절감입니다. 또 강물은 저렇게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섰다.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강물도 흘러요. 근데 나는 어디에 있다? 언덕 위에 서 있고
나는 어디에 있다?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과 언덕이라는 것은 고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바람과 강물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흐름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 양자는 어떻게 돼 있다? 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괴로움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적 소재였고, 또 이 바람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자연의 어떤 동적인 소재로 동원이 된 거죠. 그에 비해서 화자인 나는 언덕 위에 또 반석 위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기택의 새에 나와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새장 안의 새가 자기가 새인 줄도 모르고 새장 안에서 닭처럼 이렇게 기고 있는, 그러나 한순간은 이 자기가 새 아닌가 그런 것을 연상하기라도 하듯이 새장 안에 있는 공기를 쪼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을 통해서 갇혀버린 자유의 존재,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새의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읊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현대인이 바로 새장 안에 갇힌, 원래 자유인이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구속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을 은유화해서 드러낸 시거든요. 그만큼 김기택의 이 새라고 하는 시 속에 나와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시를 한번 읽어보죠.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에 간격이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러니까 새장 속에, 창살 속에 들어있는 새의 모습은 슬프다. 그 새장 안에 들어있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슬픈 공기죠. 공기 속을 훤히 날아야 되는데 새장 안에 새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새장 안에 있는 공기는 슬픈 공기죠. 그러나 공기는 그 자유로운 속성 때문에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죠.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충분히 새의 날개를 떠받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새장 안의 새는 공기를 따라서 날아오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고 있다. 안타깝죠? 부지런히 걸어서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고 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새장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걷는다. 걸으면서도 가끔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듯이,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바람을, 자유로운 바람이죠,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공기는 그만큼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 이게 공기죠? 이 공기를 음미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새는 그 공기를 쪼아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가 본래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새가 자유로운 그 본성을 회복하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죠. 여기 나왔었죠?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나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 맞죠? 바람은 계속 움직이죠. 괴로움이라는 자기 내면의 흔들림을,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의미하고요,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각하는, 그러니까 느낀다 이거죠. 인식한다 이거죠. 그러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갈까 했고, 기억에서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를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 내 괴로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 내면의 흔들림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이런 선지는 굉장히 잘 구사된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람 때문에 내 내면이 고통스럽고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김기택의 새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자, 선지 2번. 니은에서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곳에 밑줄 그어진 니은이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활용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 때문에 나는 내 발이 반석 위에 오게 됐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 바람이 나를 반석 위로 오게 했나? 그게 아니고 바람은 저렇게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있다. 바람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꼼짝하지 못하고 내 발이 반석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속성을 활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완전히 인과론적으로 틀린 거죠.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바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그런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제시문 한번 보고 확인해 볼까? 여기 보면은 니은에 여기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바람하고 내가 반석에 서 있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대비입니다. 대비.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에 오게끔 한 그 바람에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선지를 인과론적으로 착오 상태를 일으켜서 선지를 만드는 이런 선지 구성법은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디귿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김기택의 새죠.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맞죠. 창살 사이를 경계 없이 막 공기는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공기는 저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흐르는데 새장 안에 새는 거기에 갇혀져 있다. 그것을 부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공기하고는 대비적으로 새는 갇혀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디귿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울음 싫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했으니까 새장 안에 있는 공기는 슬프다. 공기는 저렇게 드나드는데 새가 날지 못하니까. 그리고 니을은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 여기에다 밑줄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는 새가 날아가게 해줄 공기의 힘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4번에 니을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서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다. 새는 충분히 공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 이걸 물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 여기에다 밑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뭐냐면은 힘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날개를 받쳐줄 힘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이 새는 공기를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는 걸 잊어먹었다는 듯이 가끔씩 공기를 쪼아본다 이거죠. 이건 뭐예요? 새 가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그러한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새는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자유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지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문학의 전형적인 문학 전공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선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 적용의 문제를 정말 열심히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3강은요 여기까지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4강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약 8페이지 정도, 8이나 9페이지 정도를 풀고 꼼꼼하게 어느 선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숙련된 어떤 그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쪽으로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트레이닝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법 그리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왜 답이 되고 어떻게 해서 대응하고 적용되고 유사하고 동일한 구절인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른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응 적용하고 대비 대응의 논리를 충분히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술 내부의 힘이 축적이 돼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4강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